주일 아침이었습니다. 한빛교회의 종소리가 골목을 타고 퍼져나갔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 사이로 울려 퍼지는 그 소리는 20년째 이 마을의 아침을 열어왔습니다. 신도들이 하나둘 계단을 올랐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손을 맞잡고 조용히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강단에 김도연 목사가 섰습니다. 46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흰 셔츠 위에 걸친 검은 가운, 언제나 그렇듯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자세였습니다. 그는 잠시 성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가 예배당을 채웠습니다. 앞줄에 앉은 권사님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설교는 언제나 그의 것이었습니다. 정확하고 힘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맨 뒷줄 가장자리에 이선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남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눈 속에는 무언가 고여 있었습니다. 설교를 들으며 누군가 흘리는 눈물과는 다른 종류의 무언가가. 김도연이 이 교회에 부임한 것은 22년 전이었습니다.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그는 서울에서 2시간 남짓 떨어진 이 소도시로 내려왔습니다. 교인 수 50여 명의 작은 교회였습니다. 예배당 지붕에는 군데군데 빗물 자국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첫 주일 예배 후 교인들과 함께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교회는 커졌습니다. 200명, 400명, 지금은 800명이 넘는 성도들이 한빛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앞에는 자연스럽게 존경받는, 신뢰받는이라는 수식어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이선영은 그 모든 시간을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돌아오면 밥을 차렸습니다. 교회 행사가 있는 날이면 먼저 가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말하곤 했습니다. 사모님은 정말 현숙하시다고. 그녀는 웃으며 고마워했습니다. 적어도 얼마 전까지는. 처음 이상함을 느낀 건 2달 전이었습니다. 남편이 저녁 신방을 다녀온다 했습니다. 밤 10시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았습니다. 조금 이따 들어갈게. 그 말대로 그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런 밤이 반복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그의 재킷을 세탁기에 넣다가 멈추었습니다. 낯선 향이 났습니다. 알 수 없는, 그러나 분명히 낯선 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났습니다. 김도연이 출구에 서서 성도들과 일일이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이선영은 그 모습을 멀찍이서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넘게 알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새벽 잠꼬대, 밥을 먹을 때 반드시 국을 먼저 마시는 습관, 피곤하면 왼쪽 눈 아래가 실룩거리는 것,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아주 조금. 그러나 분명하게. 그녀는 교회 문을 나섰습니다. 봄 햇살이 내리쬐었지만 어딘가 쓸쓸한 오후였습니다. 발걸음은 천천히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어졌습니다. 마치 금이 간 얼음 위를 걷는 것처럼. 봄이 지나고 있었습니다. 박지민이 한빛교회의 행정직원으로 들어온 것은 1년 반 전이었습니다. 28살. 조용하고 성실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행사 전날이면 남아서 준비를 도왔습니다. 성도들은 그녀를 좋아했습니다. 말수는 적지만 믿음직하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처음 목사실을 찾아온 날은 입사한 지 석 달쯤 지난 때였습니다. 홀어머니의 병원비 문제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내내 바닥을 향했습니다. 김도연은 그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었습니다. 교회 긴급구제 헌금 일부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절차에 맞게 투명하게 처리되었습니다.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그 뒤로 박지민은 종종 목사실을 찾았습니다. 업무 보고를 마친 뒤에도 자리를 뜨지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는 날이 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 오빠와의 불화, 주변과 어울리지 못한다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끄덕였고 짧은 조언을 건넸습니다. 혼자 다 감당하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버텨온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런 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대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던 사람에게 그 말은 달랐습니다. 박지민은 퇴근 후 안부 문자를 보내는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드문드문, 나중에는 매일. 김도연은 답장을 했습니다. 짧게, 그러나 빠르게. 어느 순간부터 그는 그녀의 문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처음으로 두 사람을 함께 본 것은 초여름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교회 주차장에서였습니다. 남편이 차에서 내리고 있었고 박지민이 그 옆에서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웃고 있었습니다. 크게 웃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작고 가까운 두 사람 사이에만 있는 듯한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이 고개를 들어 그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자연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왔어? 아무렇지 않은 목소리였습니다. 그러나 이선영은 그 짧은 순간 남편의 표정이 한 박자 늦게 정렬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주 작은 틈.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핸드폰 화면이 켜지면서 문자 알림이 떴습니다.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지민. 그 아래 첫 줄. 오늘도 감사했습니다. 목사님이 계셔서 다행이에요. 이선영은 핸드폰을 집어들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차가운 물이 손 위로 흘렀습니다. 이틀 뒤 저녁 그녀는 입을 열었습니다. 요즘 박지민 씨랑 연락 자주 해요? 업무 관련 연락이지. 왜? 아니, 그냥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낮게 흘렀습니다. 그녀는 알았습니다. 물어보아도 진실이 말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진실은 다른 방식으로 드러난다는 것을, 더 이상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었습니다. 금이 간 얼음 위에서는 멈춰 있는 것도 결국 위험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수요일이었습니다. 저녁 예배가 끝나고 교인들이 빠져나간 뒤 이선영은 복도 끝에 섰습니다. 남편의 목사실 불빛이 문틈으로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흘을 기다렸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야 했습니다.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도연은 설교 원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 이선영은 소파에 앉지 않고 그 자리에 섰습니다. 박지민 씨랑 어떤 사이예요? 물음표가 없는 문장이었습니다. 김도연의 표정이 잠깐 굳었다가 풀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직원이지. 그것만이에요. 그가 이름을 불렀습니다. 낮고 차분한 타이르는 듯한 목소리였습니다. 이선영은 그 목소리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밤에 문자 보는 거 봤어요. 이름 봤고요. 내용도 봤어요. 그게 다야? 문자 하나 보고 이런 얘기 꺼내는 거야? 새벽 2시에 문자를 주고받는 이유가 뭐예요? 짧은 침묵이었습니다. 김도연은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등을 보이며 서 있었습니다. 오해야. 20년 넘게 살았어요. 당신이 거짓말할 때 어떤 얼굴 하는지 알아요. 그가 돌아섰습니다. 눈빛에 분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바닥에는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들켰을 때 사람이 가장 먼저 느끼는 것, 공포였습니다. 말 함부로 해. 이선영이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매주 강단에서 하는 말 기억해요. 숨길 것 없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고. 그 말 당신이 했잖아요. 그만해. 당신은 지금 목사로서 자격이 없어요. 공기가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가의 근육이 실룩거렸습니다. 그는 손을 들었습니다. 책상을 내리치는 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선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두 손이 옆구리 쪽에서 가만히 쥐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호흡이 고르지 않았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인지 수치인지 두 가지가 뒤섞인 무언가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선영은 먼저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오늘은 이만할게요. 그녀는 교회 복도를 걸었습니다. 게시판에는 교인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진 속에 남편이 있었고 자신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습니다. 이선영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차 문을 열지 않고 잠시 그 앞에 섰습니다. 이 집에서, 이 교회에서, 이 삶에서 무언가는 반드시 끝나야 한다는 것. 그것이 관계인지 거짓인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러나 끝내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시동을 걸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박지민이 사무실에 첫 번째로 도착했습니다. 언제나 그랬듯 현관을 열고 커피포트에 물을 올리고 우편함을 확인했습니다. 달라진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가 없었습니다. 이선영 사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흘이 흘렀습니다. 이선영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목사실에 있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전화를 받고 설교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눈 아래가 어두웠습니다. 사모님은 좀 어떠세요? 친정 쪽에 일이 생겨서요. 며칠 내려가 있습니다. 짧게 답했습니다. 그 이상을 묻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이미 무언가가 떠돌고 있었습니다. 말이 되기 전의 것, 공기 속에 녹아든 불편함 같은 것이었습니다. 신고가 들어온 것은 실종 닷새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선영의 언니였습니다.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친정에 내려온 적도 없다고 했습니다. 담당 형사 오민주는 42이었습니다. 강력계에서 15년을 보낸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적고 움직임이 느렸습니다. 그러나 한번 무언가에 걸리면 좀처럼 놓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접수된 서류를 2번 읽었습니다. 날짜들 사이에 하루가 비어 있었습니다. 오민준이 한빛교회를 처음 찾아간 것은 실종 일주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그를 목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자리를 권했고 차를 내왔습니다. 협조적이었습니다. 지나치게 협조적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내를 보신 게 언제입니까?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예배 끝나고 잠깐 얘기하다가 아내가 먼저 간다고 해서요. 부부 사이에 갈등은 없었습니까? 잠깐이었습니다. 0.5초도 되지 않는 순간. 그러나 오민주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눈꺼풀이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것. 손가락이 찻잔 손잡이를 한 번 더 쥐는 것. 늘 그렇듯 소소한 것들은 있었지요.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오민주는 고개를 끄덕이며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김도연은 그 수첩을 보았습니다. 형사는 눈치채지 못한 척했습니다. 목요일 설교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김도연은 강단에 섰습니다.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목소리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맨 뒷줄은 비어 있었습니다. 이선영이 늘 앉던 자리였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김도연은 한 번도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사람들이 빠져나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끄는 사람은 박지민이었습니다. 그녀는 예배당 문을 닫으며 사모의 자리를 보았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서늘함이 등줄기를 스쳤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문을 닫았습니다. 금요일 새벽 오민준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후배 형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나왔습니까? 네. 교회에서 동쪽으로 12km. 말씀하신 그 구간입니다. 오민준은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습니다. 새벽 4시의 하늘이었습니다. 그는 코트를 집어들었습니다. 한빛교회의 새벽 기도는 5시에 시작되었습니다. 김도연이 강단에 오르는 시각, 오민주는 교회에서 12km 떨어진 밭둑에 서 있었습니다. 감식반 차량이 좁은 농로를 따라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드러납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말 같았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장갑을 끼었습니다.
수사는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형사들이 교회를 드나들었고 지역 신문에 짧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실종 여성, 수사 중, 남편 참고인 조사. 한빛교회 성도들은 대부분 기도로 응답했습니다. 아무도 최악을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민주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두 번째 조사는 경찰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 출석했습니다. 차분하게 자리에 앉았고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오민주는 사진 한 장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교회 인근 도로의 CCTV 캡처였습니다. 밤 11시 40분. 김도연의 차량 번호판이 선명했습니다. 방향은 시내가 아니었습니다. 외곽이었습니다. 이 차량이 목사님 차량이 맞습니까? 김도연은 사진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보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는 5차례 더 이어졌습니다. 매번 진술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귀가 시각이 바뀌었고 아내와 나눈 대화의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오민주는 그것을 기록했습니다. 지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적었습니다. 균열은 안에서부터 왔습니다. 세 번째 조사를 마치고 돌아간 날 밤 김도연은 목사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는 읽고 있지 않았습니다. 창밖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마를 두드리는 빗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렸습니다. 20년이 넘는 시간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강단에서 했던 말들이었습니다. 병실에서 손을 잡아주었던 순간들이었습니다. 선영이 처음 교회에 왔던 날 그녀가 웃던 얼굴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방 안에 함께 있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무겁게 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자백은 6번째 조사에서 나왔습니다. 오민준이 새로운 질문을 꺼내기 전이었습니다. 잠깐요. 형사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김도연은 테이블 위에 두 손을 올려놓았습니다. 반듯하게 설교할 때 늘 모으던 손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무너지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오래 버티다 내려놓는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재판은 이듬해 봄에 시작되었습니다. 변호인은 우발성을 주장했습니다. 법정에서 김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피해자 가족석에는 이선영의 언니가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로 말없이 재판부는 우발성 주장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은폐의 무게는 달랐습니다. 사건 이후 피해자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했으며 수사기간 내내 허위 진술을 반복했다는 사실. 그것은 충동이 아니라 의지였다는 것. 징역 17년.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김도연은 방청석 한편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두 자녀가 앉아 있었습니다. 성인이 된 두 사람은 아버지와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외면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만 그 눈빛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따뜻함도 분노도 아닌 오래 울고 난 뒤에 남는 것 같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무거웠습니다. 수감 생활은 단조로웠습니다. 기상, 식사, 작업, 취침. 처음 몇 달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천장을 보며 누워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딸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짧은 편지였습니다. 안부를 묻는 것도 용서한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었어요. 그것뿐이에요. 김도연은 그 편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접었다가 다시 펼쳤습니다. 딸의 필체는 어머니를 닮아 있었습니다. 반듯하고 조용한 글씨였습니다. 그는 답장을 쓰지 못했습니다. 쓸 자격이 있는지를 몰랐습니다. 그해 겨울, 그는 처음으로 교도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담당 목사는 외부에서 오는 나이든 여성이었습니다. 설교는 짧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무언가를 망가뜨립니다. 그 뒤에 어떻게 사느냐가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강단에서 수백 번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그때는 그 말이 늘 누군가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지금은 달랐습니다. 그 말이 정확히 자신 앞에 서 있었습니다.
피할 곳도 없고 해석할 여지도 없이 예배가 끝난 뒤 그는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이선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화가 난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이었습니다. 작은 교회 마당에서 웃던 얼굴. 그는 그 얼굴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에서 사과는 이제 닿을 수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되돌릴 수 없고 대신할 수 없고 어떤 말로도 채울 수 없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이제야 알았습니다. 너무 늦게. 그러나 늦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보다는 나았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위로도 희망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처음으로 마주한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 소등을 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제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불 꺼진 예배실을 나섰습니다. 복도는 길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걸었습니다. 한 걸음씩